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은 계엄령을 내리고 탄핵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냉정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앞에는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회복,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통상과 안보 등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명 대통령 시대 개막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정치시민의 손문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정호 KCN 건강방송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지난 3일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한국의 운명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증을 교부받는 즉시 업무에 들어갔죠. 바로 임기에 들어가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만큼 지금 전국의 시계, 우리 대한민국의 시계는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역대 최애 다득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 이준석 후보가 8.34%, 이렇게 득표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손 대표님, 이런 후보들, 특히 이제 이 세 명의 후보들이 이제 표를 이렇게 분산해서 득표를 했는데, 이들 득표율이 암시하는 의미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불법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3자 구도로 치러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락보다도 1, 2 표차가 얼마나 날 것이냐, 그렇죠.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날 거냐, 이게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졌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위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었고, 이 김문수 후보와 표차도 12.4%포인트 차이가 나서 과반 득표를 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했었는데, 개표 결과는 49.42%를 득표를 해서 과반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했지만 역대 1,700만 표가 넘었잖아요. 역대 최다 득표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이번 대선 투표율이 79.4%로 1997년 이후 가장 높았고, 지역별 세대별 투표 양상은 그래도 여전히 뚜렷이 차이를 보였지만 중도 및 무당층의 표심이 결과를 좌지우지했다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여론의 흐름을 보면 정권교체나 심판 여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선거 프레임도 정권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내란 심판이냐, 독점 방탄 형성이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대선 결과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들이 이 투표 결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바라는지 보여준 선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이 넘는 국민을 지지를 얻어서 현재 우리나라가 무척 분열되어 있잖아요. 통합정치로 가야 하는데 선거 막판에 표수표가 결집되면서 김문수 후보가 예상외로 많은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3위인 이준석 후보 표까지 합치면 1위 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내란 종식이든 사법개혁이 등 신속하게 좀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저항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반을 득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예상보다는 적게 나타났습니다. 이 전라북도 그리고 익산과 군산 득표율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득표율이 역대 선거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났고 투표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때 뽑을 당시 이후 최고 최고입니다. 득표율, 예, 맞습니다. 예. 또 최고 득표율, 네, 맞습니다. 투표율이 다 최고로 이렇게 예, 나타났는데 예. 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제 몰표를 몰아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이번에 나타난 그 표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그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보다는 물론 좀 낮긴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하게 많이 따라왔고요. 일단 뭐 투표만 놓고 보더라도 익산 투표율이 82.4고 군산 투표율이 이제 시키면 80.8%. 거의 뭐 10명 중 8명은 투표에 일단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투표율 부분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 지금 몰렸던 시키면 양쪽 익산과 군산 뭐 전북을 다 합쳐도 거의 8명이 다 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는 그런 시키면 강점이 좀 드러났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민주당 전북 도당 같은 경우는 그 선대위 출범식에서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 그 당선 때처럼 네. 사실상 90% 이상의 투표율과 또 이제 최종 목표치 93%의 투표율로 잡았었는데 이제 그보다는 좀 못 미치는 10% 정도는 좀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내에 이제 국민의힘 네, 김문수 예. 후보의 득표율이 10%를 맞습니다. 넘지 않았습니까? 예, 예. 특히 이제 익산과 군산이 네, 예. 이제 그 2번에 대한 득표율이 좀 높았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예. 점은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사실상 그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이번에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제 뭐 조배석 이제 도당 위원장이 사실 공식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그 전북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다음 이제 시키면 황골타 때 변화의 모습을 보이겠다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에 대한 근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번에 내랑 종식이라는 사실 키워드가 있으면서 대선이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두 자릿수 투표율은 유지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산에서만 해도 10%가 넘었고요. 또 군산 같은 경우는 12%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돈에서도 두 자릿수의 그 투표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실패는 아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은 말하자면 몰표를 모아주면서도 예. 또다시 거기서 또 의미를 생각하게 맞습니다. 하는 견제 또 세력도 그런, 한 번씩 좀 지원해주고요. 예. 그런 교묘한 어떤 선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번 이제 그 득표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번에 대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어떤 시대적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호 기자, 예.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대선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또 나가면서 많은 유권자도 만나보고 했지만 사실상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뭐 잘 그 살 수 있는 그런 경제 그 부흥 요구 사항도 많았지만 가장 큰 키워드로 했던 것은 역시 불법 비상계엄, 그다음에 또 뭐 국회 침탈, 내란 이런 또 좀 굵직한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겹병기에나 나올 법한 이런 그런 키워드가 좀 상당히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보면 1,728만 표, 어떻게 보면 역대 그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심 안에는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 민심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특히 뭐 보수 진영 같은 경우, 이제 국민의힘 등 같은 보수 진영 같은 경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놓고 사법 리스크를 상당히 문제도 많이 삼았었고, 특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시키면 괴물 독재론도까지 이렇게 뭐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시키면 대응을 해왔는데 역시 제가 그 현장에서 느끼고 이번 대선을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내란 청산, 시키면 종식 이거에 대한 열망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란을 종식해라, 민주주의를 정상화시키고 네, 회복해라, 뭐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손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최정호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은 어쨌든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이잖아요. 어쨌든 정치적 격변기에 있었던 선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습니다. 네. 투표 결과를 보면 이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심판론이 작동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과 강원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위를 했습니다. 3년 전에 패배했던 서울 충청에서도 승리해서 민심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사전 투표율도 굉장히 높았고 최종 투표율도 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투표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높았는지 여실히 좀 드러났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여러 주요 쟁점 사항이 제기가 됐는데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국민 간 갈등, 네. 그리고 경제 침체, 민생 문제죠. 저출생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트럼프발 통상 압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들이 사회적 통합이나 민생 및 민주주의 정상화, 그리고 앞으로의 통상 압력을 해결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적임자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번 대선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역시 이재명 정부가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해결해야 될 과제, 참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금방,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금 과제가 지금 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하루빨리 이 너무 극단화되어 있는 이 진영 간 대립, 입을 종식을 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이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생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렵다는 것이 이제 어렵다고 말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렵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럴 정도로 민생 경제 회생이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손 대표님, 이 통합과 경제 회복,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숙제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 국민 통합, 민생 경제 회복을 새 정부 4대 기조로 내세웠거든요. 그리고 취임사에서도 통합은 유능의 지표고 네.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강조를 했고, 국민 통합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 이 선언도 했고요. 뭐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 실현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국정 방향도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현재 대한민국이 갈등이 굉장히 노골화되고 굉장히 심한데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야당과의 소통과 대화를 좀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도 아까 0%대고요. 자영업자들은 현재 코로나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도 심해서 국내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리고 출범 즉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하겠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또한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도 필요하다면 구별 없이 활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앞으로 정책을 모든 정책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 때문에 빨리 경제사령탑도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보 보수 관계없이 유능한 사람들로 비상경제팀을 좀 구성을 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대통령도 약속했듯이 국가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기 추경을 빨리 서둘러 가지고 뭐 30조 예상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숨구멍을 좀 틔워주는 역할을 해야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의 통상 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이 통상 문제가 안보 문제로까지 지금 연결이 네.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 통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영향이 바로 오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돈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이 미국과의 수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그 기업인들의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 네. 그리고 안보에서의 미국 일본도 미일 일변도의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할 거냐 이것도 커다란 과제로 네. 놓였습니다. 최종호 기자. 네. 이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하고 우리의 스탠스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쉽게 하면 안고 있는 그 외교 안보의 과제 상당히 좀 시급히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정부가 이제 그 미국 보호주의 무역을 이제 내세우면서 사실상 관세 전쟁이 이미 불거진 상태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방위비 또 분담 문제도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뭐 그 미군 뭐 인력을 또 감축하겠다는 가능성까지 좀 제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뭐 미일 한국 이런 식의 뭐 좀 동맹의 그 안보 라인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좀 격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면 중국과 미국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또 러시아와의 또 미국의 갈등도 있고 또 북한이 또 러시아와의 또 군사적 그 결합이 또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재명 대통령 그 정부가 시키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외교 안보 쪽에서 시급히 대응하고 시키면 어떻게 보면 무게추를 잃지 않으면서 제대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관심 갖고 좀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 하면 사실상 그동안에 뭐 경기지사부터 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그 이미지가 쌓여왔던 게 실용주의 노선과 또 한편으로 또 성과 중심의 또 이제 그런 인물로 좀 평가되었는데 최근에 이 외교 안보 라인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첫 그 인사 그 라인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외교 안보 라인의 그 양 날개라고 한다면 국정원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있는데 이 양 측의 최근에 인사에서 지금 그 초대 국정원장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좀 그 내정이 됐고요. 그때 대통령실 안보실장에는 그 이상 출신의 위성락 국회의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 두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노무현 그 정부 때 자주 외교하고 또 한미 동맹 외교를 외쳤던 또 굉장히 또 강하게 그쪽 노선을 추진했던 인물들인데 두 인물 다 사실상 각자의 그런 색깔이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인사를 놓고 그 나름대로 좀 주변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게추의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또 이런 그 예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새 정부가 그야말로 지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관심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나 또 직전에 윤석열 정부에서나 이 지방 정부 정책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 지방 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이 중단되다시피 한 지방 정책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추진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큰 관심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공약상으로는 여러 가지를 대놨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추진 의지를 우리가 읽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 우리가 전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지방 정책을 하는 것이 상징적인 정책이 바로 이제 그 세종 행정수도 네, 맞습니다. 이전 문제,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네. 이것은 헐라다가 지금 못 하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최정호 기자? 예, 일단은 그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균형 발전에서 가장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그 대표적인 공약에 내세웠던 것이 그 세종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일단은 국회를 전면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과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제 구축하는
그 양대 축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 쉽게 먼저 CTX 세종 정차역 신설, 그다음에 뭐 광역수당 교통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뭐 세부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그 지방의 균형 발전에서 그 행정수도 세종 옮긴다는 그 공약을 내걸면서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이 55%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세종 시민들 굉장히 큰 관심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일단은 특별법을 만들지 않을까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행정수도를 이렇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시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해서 일단은 그 특별법을 통해서 시키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쪽에 완전 우선순위가 좀 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공공기관 2차 이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상 이 부분을 추진했다가 이제 시키면 어떻게 보면 뭐 중단이보다는 아예 그 멈춰 있던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그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기관 2차 이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제 공약으로 좀 내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토부에서 지금 사실상 그 연내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상 10월 정도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로드맵이 나오면 당장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어느 정도의 그 시키면 그 윤곽은 다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시키면 시기론 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올해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이 될 것이냐 또는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될 것이라는 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손 대표님, 지역균형 발전 정책도 뭐 내놓은 게 있죠. 뭐 무슨 뭐 이런 그 저기 정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지방 균형 발전 정책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좀 아우성이잖아요. 네. 지역 소멸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이 필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국정 핵심 과제로 삼겠다 발표됐고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다극 체제로 국가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도 숙제로 남아 있고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문제도 있지만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이나 그 다음에 3극 그 3특이라고 해가지고 특히 전북 특별자치도에 해당되는 곳들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었고 그다음 5개 광역군 같은 경우는 네. 특별자치단체를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이제 호남권 같은 경우는 뭐 AI도 있고 뭐 재생에너지 분야도 있겠지만 각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지금 현재 지방에 있는 대학이 어렵고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대학 운영이나 교육이 좀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높여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나름대로 정부 부처 인사가 다 끝나봐야 로드맵이 좀 제시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동안 해왔던 뭐 지역 화폐 발행 의무화나 국가 지원 의무화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부터 해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 입법 부분도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빨리 서둘러서 제정을 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공공기관 부분이든 지역화폐는 그냥 진행을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짧은 시일 내에 일정 감안 없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이고 특히 그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몸소 체험들이 있고 지역 화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처음에 개발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추진할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빨리 가시화해서 고사이기에 있는 지방이 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우선 이제 대표적인 사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은 공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은 이제 대표적인 우리 지역의 그 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면 새만금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만금 사업도 이제 변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새만금 지역에 알리백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리백 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알리백이라는 것은 이제 재생에너지죠. 이 풍력과 태양광이 이제 그 발전이 이 포함되면 물론이고 여기에 이제 조력 발전을 통해서도 만드는 전력도 이 알리백 속에 같이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로 새만금의 해수유통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이 해수유통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손 대표님? 어쨌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전북 공약 이행률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예, 전북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 정부에 대한 우리 전북 도민의 기대가 무척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새만금 SOC를 조기 완성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알리백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공약에는 풍력, 태양광을 비롯해서 조력발전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력발전은 특히 환경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해수 유통 확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 개선과 복원,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까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새만금 산업단지, 알리백 산업단지가 되면 아마 수출 기업들이 많이 입점을 할 거라, 입주를 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차롭게 진행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새만금의 알리백 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해결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전북이 전국 두 번째로 뭐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만 턱없이 현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알리백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호남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기 개통도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 정부에서. 이게 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개통을 안 해주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런 형국이라 그 알리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규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그렇죠. 걸었잖아요. 네. 전북 지역이나 새만금에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가지고는 알리백 산업단지를 운영하기에는 전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남권,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가 새만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만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 작업들이 형성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경우도 일부 투자를 했지만 안 만들어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부분도 좀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실제적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부터 구축하고 이 새만금이 말 그대로 약속과 같이 알리백 산업단지로 변화하는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북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AI 융복합 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 베드. 네, 맞습니다. 신산업의 어떤 그 시험 대상이 시험지를 갖다가 우리 도내에 만들어서 네. 신산업이 이 어떤 중심지, 미래 산업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로봇도 있고 반도체, 네. 뭐 AI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산업을 말하는 건지 이 전북에 관련된 어떤 산업을 말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 이런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실상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전북을 놓고 어떻게 보면 AI 융복합 산업 등 첨단 산업, 미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듣기에는 굉장히 얼핏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좀 그런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AI 융복합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공약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일단은 시키면 AI 기본 사회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시키면 현재 뭐 금융, 뭐 시키면 재난, 식량, 건강, 문화 사업 이런 쪽에 AI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사실상 기본 사회 구축을 실현하겠다는 이제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뭐 금액적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100조를 투자하겠다고까지 이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지만 이것을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사실상 크게 저희가 인프라 산업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사실 인재 양성이 또 투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 인프라 산업을 집중적으로 일단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가장 1단계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사회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손 대표께서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떠오른 기업이 아마 엔비디아 좀 아시던데요. 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선정을 했냐면 인공지능 구동을 위해서는 그 GPU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핵심 칩이거든요. 반도체 분야에도 칩인데 이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시키면 AI 융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에서도 이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핵심 인프라 3가지를 일단 육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시키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그다음에 신경망 처리 장치 NPU라는 또 이제 그런 장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또 이제 구축이 좀 돼야 됩니다. 새만금이 아마 이제 대규모 데이터 센터 구축 적격지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만금은 좀 그쪽이 좀 꼽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일단은 그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가장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인재 양성 시키면. 이재명 대통령이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하듯이 일단 이제 지역 거점에 AI 단과대학 신설도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또 이쪽 전북 지역 시키면 지역 거점 대학에 이런 단과대학도 아마 신설이 좀 추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된다면 사실상 일사만 듣고 보면 일단 국가식품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푸드테크 보통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더 넘어서 이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다면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제 도내에 어떤 이런 AI와 모든 산업의 AI와 네. 뭐 접목되지 않은 산업이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중점적으로 이 AI 관련 산업이 들어올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군산과 익산으로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이 새 정부에서 어떤 전략 산업들이 육성이 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공약을 한 것을 보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 구축, 특수 목적성 선진화 단지 이런 것들을 이 밖에도 좀 더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이 2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특히 이제 특수 목적성 선진화 단지 이것은 하다가 또 중단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AI 하여튼 AI 이 데이터 센터도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AI 융복합 산업에 있는 맞습니다. 상태고 이런 상태인데 이 새 정부에서는 이런 산업들이라도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상 군산 쪽만 놓고 보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군산 공약은 총 8가지입니다. 그중에 이제 말씀하신 AI 데이터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성 선진화 단지 구축도 있는데, 일단 군산시가 이제 바라보는 8개 물론 공약을 다 이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노력은 이제 기울이겠지만, 이 공약 가운데 또 눈에 띄는 공약은 사실상 비엔날레 유치가 하나가 좀 있습니다. 네. 시키면 군산에 아시다시피 이제 근대 역사문화 유산이 꽤 많은데, 이 근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시키면 세계적인 비엔날레를 좀 진행을 하겠다. 지금 문화 관광 분야의 좀 핵심 공약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또 눈에 띄는 게 주류 산업 거점 단지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산은 시키면 메가를 통한 맥주를 지금 현재 제조하면서 주류 산업 쪽에 좀 약간의 어떤 태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주류 산업 거점 단지가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 군산이 좀 차별화된 나름대로 주류 산업을 좀 육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특수 목적선, 쉽게 말하면 어떤 특수 목적선 선진화 단지,
전에도 추진했다가 좀 실패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군산의 그 조선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상 군산을 놓고 보면 그 가장 큰 희망 고문 중에 하나가 현대중공업 군산 주선소의 그렇죠. 재가동입니다. 늘 항상 뭐 재가동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매번 선거철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기도 하고 총선 때도 진행되고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군산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차별화된 또 조선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좀 변화의 계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좀 그 염원이 굉장히 좀 큰데요. 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동안의 그 현대중공업 군산 주선소의 재가동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세계 그 선박 시장이 사실상 첨단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함부터 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군함의 그 발주량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군산의 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그 세계 그 첨단화되고 있는 그 세계 선박 시장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군산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업들이 이제 얼마나 임기 내에 추진될 수 있을지 이것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익산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얘기만 했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 맞습니다.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익산역 환승센터 개발과 역세권 개발, 이게 지금 공약사항에 나와 있고 뭐 식품박물관 건립은 네. 식품 클러스터와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 대표님, 어떻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익산 공약은 6가지입니다. 네. 뭐 국립식품박물관 건립, 그리고 완공 자연환경 보건 프로젝트 지원, 그리고 익산역 광역 환승센터 구축 및 역세권 복합개발 지원, 그 다음에 세계유산 백조항공 역사문화벨트 조성 지원, 그리고 서부 내륙고속도로 부여 익산강 구간 조기 착공,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익산 공약이 뭐 색다르게 이번 대선 때 발굴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환승센터나 익산역 주변 개발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선거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익산 공약이 전부 이행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익산 역세권 복합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민자 맞습니다. 유치가 네. 돼야 하기 때문에 어제 천문학적 민자 유치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국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익산역이 그 KTX 역사이면서 불구하고 KTX 역사 중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된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좀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네. 정비를 해서 환승센터가 좀 설립이 돼가지고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국에서 엄청난 공약이 쏟아졌잖아요. 뭐 보니까 이렇게 다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만 이행을 이재명 대표가 한 걸 이행하려고 210조 정도 210조 맞습니다.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국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익산 공약이 공약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공약을 다시 정비하고 좀 다듬어 가지고 정부 계획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만이 국가재정도 투자가 되고 어쨌든 국가가 나름대로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서둘러야 할 부분은 익산의 공약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 계획에 우선 반영하는 노력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우리 도민들이 특히 이재명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누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우리가 그 전북 몫을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에다가 무조건 해달라고 만 하지 말고 네. 구체적인 어떤
논리와 타당성, 그리고 방안, 구체적 대안 이런 것까지 제시를 해서 정부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노력, 그런 정치적인 힘을 가진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라북도와 시군, 이 국회의원들, 이 정치권이 어떻게 이것을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온 사업들을 현실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 대표님? 이번 대선 아까 우리 최종호 기자도 말씀했다시피 전북 득표율이 82.5%고 이재명 대통령 득표율은 82.65%로 광주, 전남에 이어 세 번째를 높거든요. 전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는 거고요. 이런 투표 결과를 보면 새 정부에서 전북 차별 해소를 위해 뭔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북은 어느 시도보다 더 어렵고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다 가는 상황이고, 뭐 전북목 못 찾고 있다, 전북만 홀대받고 있다, 그동안 누누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충남과 전남 사이에 끼어서 그리고 있는 것마저 광주한테 뺏기고 있다, 좀 억울한 목소리도 굉장히 높았는데 이런 결과는 다 정치권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새 정부에서는 전북이 새롭게 도약했으면 하고요. 바이오, 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을 구축해서 그리고 AI 관련된 연구기관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익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 만들지 않으면 전북의 미래를 찾기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유직에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저는 막강한 결정력을 가질 것 같은데요. 이런 좀 정치적 기반이 좋을 때 행정과 정치권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대화하는 좀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예, 전북목을 찾기 위한 다 같은 노력을 함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선거 때, 특히 대선 때마다 민주당 정부가 탄생을 할 때마다 우리 지역에서 몰표를 주었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몰표를 주었지만 그 대가가 뭐냐? 우리 전북 몫은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제대로 찾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네. 이번만큼은 그런 과오를 우리가 좀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최정호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번 대선 기간에도 이 전북의 유권자부터도 가장 크게 정말 어떻게 보면 전북 몫을 놓고 비판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사실 전북을 놓고 보면 삼중 소외론이 항상 나오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치이고 영남에 치이고 또 호남에서는 전남 광주에도 치이고 그 삼중 소외론이 늘 따라다니는 것이 또 전북의 좀 정치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뭐 앞서 손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전북 때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이 전북 지역 공약이 전체 보면 46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아까 뭐 달성률 5%라고 말씀하셨는데 달성률로 놓고 보면 5%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진짜. 이게 46개에 25조 6천억 원 규모인데 사실 실현된 건 딱 하나입니다. 46개 중에 딱 하나만 실현됐습니다. 그것도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이 하나만 좀 했는데 그만큼 전북 몫을 늘 선거 때마다 외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정말 얻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도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그 이재명 그 대통령 참 당선과 함께 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몰표를 주면서 정말 열렬한 지원을 사격을 많이 했고요. 이번만큼은 또 나름대로 그 전북 출신의 또 중진 의원들도 많이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진출을 하는 포진을 또 했는 상황에서 정말로 지역 정치권과 나름대로 이제 그 정부와의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번만큼은 전북 몫을 좀 제대로 좀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탄생의 의미와 과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전북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호 기자부터 좀 해주실까요? 네.
참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 시키면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던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이 정치 구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헌법적 권력이 좀 부여가 됐다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들 그 대선에서 내걸은 사실상 민주당이 대선을 통해서 내걸은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이 믿고 부여한 그 시키면 권력을 놓고 이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요. 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정말 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사적 시험대에 올랐다고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전북을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정말 지역 균형 발전 좀 이 부분만큼은 좀 실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손문선 대표님. 현재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내란 종식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도 해야 되고 국민 통합, 경제 회복, 통상압력 해결, 한반도 평화, 지역 균형 발전, 저출사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더미 같이 저는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멸해가는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저는 해결할 거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대통령이나 여당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들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야가 잘 협치해서 국민통합을 이뤄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어깨에 짐지워진 과제가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통합된 국민적 의지와 지혜로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된다면 난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특히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 경제 활성화야말로 난국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 그리고 KCN 건강방송 최정호 기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